자, 그 다음에 58번. 다음 공란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눈 것은 A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선적시를 품질 기준수로 보아야 된다 되는데, 자, 그러면 화물을 선적을 해서 도착지에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적할 때의 품질을 계약에 적합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수입상이 확인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품질이 계약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냐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적 품질 조건, 그 다음에 도착 품질 조건,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선적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바로 선적할 때의 품질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코더 조건에서 보게 되면 FCA, CPT, DAP, CIF가 있게 되는데, 바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인코턴 조건은 11가지 중에서 D그룹밖에 없어요. D그룹. 그러니까 DAT, DAP, 그 다음에 뭐 DDP,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D그룹은 뭐죠? 바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바로 DAP는 탈락. 그 다음에 그러면 FCA, CPT, CIF는 전부 다 선적지 인도 조건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곡물류의 거래에 있어서 B는 선적 품질 조건을 의미한다 되는데, 그러면 달렉관례, 라이텀, 그러면 달렉관례 TQ, 이게 전부 다 곡물의 품질 조건을 말하게 되는데, 선적시에 물품에 곡물에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것으로 계약에 적합한 것을 본다 하는 것은 바로 달렉관례가 되겠어요. TQ 조건이 되겠어요. 테일케일. 이제 테일케일은 영어 발음이고요. 이것은 원래 이제 불어예요, 불어. 그래서 발음하실 때 달렉관례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C는 조건부 선적품 조건으로서 해상운동 중 생긴 유선동으로 야기된 품질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도착시가 책임을 지는 조건이다 되는데, 정답은 SD, C 데미지가 되겠어요. 원래는 선적 품질 조건인데, 이것이 운항동에 무슨 해수가 침수가 됐다든지 그래가지고 곡물이 뭐 은고 딱딱하게 굳어졌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적 품질 조건에 바로 도착 품질 조건이 절충되어 있는 그러한 조건이 바로 C 데미지, S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RT 라이텀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보리 같은 호미를 운반할 때 생긴 관례가 되겠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착지 품질 인도 조건이 되겠어요. 그 도착지에 도착해가지고 물품을 검사를 해봤는데 그것이 부패됐거나 변질됐거나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한 계약 위반의 책임은 전부 다 매도인이 이제 부담하는 것이죠. 자, 58번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상당히 빈출되는 문제니까 꼼꼼하게 구분을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유효한 승낙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청약에 대한 동의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1번부터 이제 틀렸네요. 자, 그러면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청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승낙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바로 뭐가 되죠? 계약이 성립돼 버리죠. 계약이 도달돼 버리면 계약이 성립돼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이 되면은 취소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동의가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하나만한 얘기가 되겠어요. 왜냐면은 유효한 승낙을 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묻는 것인데, 이건 지금 계약이 성립된 다음을 좀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청약에 대한 동의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승낙을 할 경우에는 어떤 조건을 걸면 안 돼요. 뭐 깎아주면 내가 수락할게, 이런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으로 이 오퍼에 대해서 승복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승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청약의 동의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도달돼야 되겠죠. 그래서 도달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고, 그다음에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 청약에 대해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이제 승낙의 이게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되겠죠. 그것이 반드시 오퍼에 대해서 승낙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다음에 자, 60번 보시게 되면 자, CIF 뉴욕 조건으로 36,000달러 수출 선적을 하고 일남 출급 신용장으로 결제를 하였다면 이때 환가료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 환가료라는 것은 수익자가 매입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하죠. 매입은행에게 매입을 의뢰하고 그래 매입은행은 신용장에 대금을 선지급하죠. 선지급해요. 그 다음에 이 서류를 송부해서 개설은행에 송부하죠. 예. 개설은행 송부해갖고 이제 대금을 청구하게 되고, 그러면 매입은행은 이제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이 수익자에게 선지급했던 돈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매입은행은 자신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받기 전에 수익자에게 먼저 대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이것은 무슨 행위죠? 바로 대출행위죠, 대출. 대출하게 되면 꼭 따라오는 게 뭐 있어요? 바로 이자죠, 그래, 이자. 바로 이렇게 매입은행이 매입을 하고 선지급한 다음에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까지 일정 기간의 공백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공백 기간을 바로 이제 대출로 보고 그 공백 기간에 대한 이자로서 징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환가료가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자를 적용을 해서 환가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공식은 그렇습니다. 환가료는 360분의 우편일수, 그럼 연 환가요일, 장부가격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편일수라는 것은 이렇게 매입은행이 보내가지고 개설은행에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그 기간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0일 되어 있네, 그죠? 그 360분의 10이 되겠고, 연 환가율은 2%, 이자율이 2%다 이 얘기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은 이제 1,200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장부 가격이 되는데 장부 가격은 바로 통장에 딱 찍힌 그 금액을 말하는데 통장에 찍힌 건 바로 뭐예요? 바로 달러잖아요. 그 달러. 그 달러를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외화금액이 이제 장부 가격인데 장부 가격을 환가로 산출하려면 환율을 적용해서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화금액은 36,000달러가 되겠고요. 그러면 적용 환율이 1,200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바로 24,000원, 24,000원이 환가료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출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문 교재에도 이 내용을 이제 삽입을 하고 공식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쭉 제가 몇 번 본문 교재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그래서 6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한두 번은 아마 심심찮게 나올 것 같고요. 또 이것이 지금 무역영어 부분의 그 인트로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무역 실무의 부분을 영어로 해서 출제된 경향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문제가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아마 영어로 또 이렇게 출제를 해갖고 물어볼 수 있는 형태로 언제든지 변형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보시게 되면, 자, 인코텀즈 2013 FCA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인 인도 조건이 되겠는데요. 자,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데 인도 장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구내가 있고 이제 지정 장소가 있어요. 여기서 지정 장소라는 것은 뭐 CY도 있겠고, 그 다음에 터미널도 있겠고, 그 다음에 철도역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공항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구내라든지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그때 모든 비용과 그 다음에 위험으로부터 해제되는 것, 이것이 바로 FCA 조건이 되겠는데, 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수출국 내륙의 한 지점, 지점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가 되게 맞습니다. 그러면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구내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폐형 차량에 적재하여 인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으면은 컨테이너상에 물품을 적재를 해서 구내에서 인도한다 하더라도 적재해서 적입을 해서 인도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EXW 조건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자신의 구내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데 그때는 물품을 운송선에 적재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FCA 조건 같은 경우는 매도인의 구내에서 인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운송선에 적재해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 EXW 조건하고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인도 장소가 매도인의 군에 의해 모든 장소, 모든 경우는 물품을 적재한 차량을 매수인이 정한 장소에 반입함으로써 인도한다. 그쵸? CY라든지 텀이라든지 갖다 주면 되는데, 물품을 갖다 주는데 이렇게 컨테이너에 적재되어 있는 그 물품을 내려놓아서 인도할 의무는 없다. 양호할 의무는 없다. 그러면 틀린 답은 4번이 되겠는데, 자,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한 물품에 대해 매수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FCA 같은 경우에 수출 통관 의무자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네. 잉크톰스, 자, 11가지 조건. 잉크톰스 2010의 11가지 조건 중에서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그쵸. EXW. 그죠? EXW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61번 문제. 그냥 던져주는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62번. 자,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서 청약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로 충분한 확정성 요건이 있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바가 없다면 일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충분히 확정적인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설명은 장황한데요. 장황한데, 청약의 구성 요건은 무엇이냐?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의 구성 요건은 무엇이냐? 딱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청약을 할 때는 그 청약서의 내용에는 적어도 3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 물품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물품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금, 가격이 또 나와야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수량이 나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나 퀄리티, 품질은 청약을 구성하는 필수 요인이 아니다. 굉장히 이거 쉬운 문제네요. 그죠? 쉬운 문제. 이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앞 설명을 뭐 장황하지만은 상급 정도, 상급, 그 다음에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는 2급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틀린다. 그러면 솔직히,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구나. 기본이 안 돼 있구나. 이렇게 반성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63번 권리 포기 선화증권과 관련하여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되는데, 서렌더 비율 있겠는데, 자, 우리 서렌더 비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개념을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중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본, 자, 동남아 같은 경우를 이제 예상을 해보게 되면은, 자, 그러면 이런 국가에서 선적을 해서 부산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국가는 굉장히 항해 거리가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면 바로 오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비해를 운송인, 화주가 교부받아가지고 이쪽으로 매수인에게 양도를 해야 되죠? 이렇게. 양도를 해야지만이 이쪽에 이제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선안증권을 제시해서 물품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데, 항해 거리가 짧아가지고 얘는 벌써 도착을 했는데, 이건 우편으로 오잖아요. 선안증권 우편으로. 그래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한 5일 정도 걸린다. 예를 들어서 5일. 이건 벌써 와 있는데, 그러면 이 5일 동안 이 물품을 지금 창고에다가 계속 보관해야 되니까, 매수인 입장에서는 빨리 통관도 못할 뿐더러 통관하지도 못하는 물건을 계속해서 창고에 보관하게 되니까 창고비도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또 판매 시기를 조절하면서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신속하게 물품을 이제 찾아가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서렌더 비엘이 되겠는데,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비엘을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지 말고 팩스로 이렇게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비엘이 팩스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원본이 아니죠. 그죠? OBL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비엘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카피죠. 그죠? 4분에 불과하단 말이죠. 4분에 불과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유통성이 소멸되어 있죠. 유통성이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통성이 소멸된 증권, 그래서 서렌더 비엘 또는 유통할 수 있는 권리가 포기되어 있다. 그래서 권리 포기 증권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이 매수인은 이 매도인에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것을 네가 선정을 하고 나면은 서렌더 해줘라고 얘기하게 되면, 바로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그런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선사는 처음부터, 우리 오배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3통이 나오죠. 이제 3통이 나오게 되는데, 3통을 다 발부하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한 통에 이런 비엘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비엘은 그냥 유통성이 소멸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OBL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은 한 장에 이런
여기 지금 BL이라고 이제 붙어 있어서 선화증권이라고 하지만은 선화증권 같은 경우 보통 유통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서른데 BL 같은 경우는 유통성이 소멸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그냥 팩스로 보내게 되고, 그래서 따라서 이쪽에 운송인은 서른데 되었다는 사실을 저쪽에 자기 선사의 대리점이라든지 본사에 통보를 해주게 되면, 그 매수인은 서른데 BL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 서른데 BL의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뭐 민증을 보여준다든지 해서 바로 물품을 이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선화증권 원본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서른데 BL을 발행해 달라고 이렇게 계약 당시부터 얘기가 되었다면 이것은 맞아요. 그래서 서른데 BL 되는 것도 굳이 이렇게 세 통의 원본 선화증권을 발행할 이유는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사실 서로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매도인은 그냥 원래대로 선적을 하고 세 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인이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야, 이것을 서렌더 해줘. 지금 물건이 왔는데 내가 받을 수가 없어. 그랬을 경우 어떻게 돼요? 그럼 다시 이 세 통을 이쪽에 운송인에게 반납을 하고 다시 서렌더 BL을 이제 재발급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선적 원본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는 원칙이지만 이렇게 세 통의 오리지널 BL이 발행된 경우에는 전통을 회수하고 다시 서른데 BL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서른데 BL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선화증권 원본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 선화증권이 발행된 다음에도 얼마든지 서른데 BL이 또 재교부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신속한 화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 뭐 쭉 되어 있는데 유통 가능 선화증권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 선화증권 원본이 발행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신속한 화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한다. 이게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그다음에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도 수입상의 화물을 인쇄할 수 있다. 금방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으시네, 그죠? 니은 디귿 리을 되어 있는 거 뭐죠? 바로 3번이네, 그죠? 3번. 자, 그 다음에 미음을 보시게 되면 4번이 아닌 OBL을 인정받는다. 아닙니다. 그죠? 팩스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원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주로 TT 결제 등에 사용되며 기본적으로 신용장 방식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화증권이 교부가 되면 그것은 이쪽에 수출지에 있는 매입은행 또는 지정은행을 통해서 저쪽에 수입지에 있는 개설은행으로 송부가 되고, 개설은행을 통해서 매수인은 선화증권을 입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선화증권이 인도가 되는 서른데 BL은 신용장 방식에서는 사용될 수 없죠.